네 엄만데 내가 왜 가? 귀찮게 좀 하지 마. 엄마가 심장혈관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간 밤, 남편이 술자리에서 던진 말입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10년 동안 푼푼히 모은 비상금 230만 원을 통째로 깨서 병원비를 냈어요. 그 사이 남편은요, 낚시 장비에 380만 원을 카드로 긁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딱 며칠 뒤에 세상이 뒤집혔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그날 밤 들었던 그 말 한 글자도 안 빼고 돌려줬습니다. 10년을 참고 참은 전업주부가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익어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릇을 다 닦아야 내일 아침 준비가 편하니까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준혁이 리모컨을 소파에 툭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내일 새벽에 현수랑 서해 낚시 가기로 했어. 김밥 좀 말아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를 문지르다 멈췄어요. 내일? 갑자기긴 저번 주부터 얘기했잖아. 안 들었어? 준혁은 이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었지만 따지면 또 잔소리한다고 할 게 뻔했죠. 몇 시에 나가는데? 새벽 4시. 현수가 데리러 와. 늦잠 자지 말고 미리 싸놔. 준혁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반이었죠. 새벽 4시면 3시에는 일어나야 밥을 짓고 김밥을 말 수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이에요. 준혁은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 말고는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낚시, 골프, 친구 모임으로 빠졌고 저는 그 사이 시어머니 오말자 여사의 생신상을 차리고 시댁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시순모 잔치에 잡채와 전을 부쳐 날랐죠.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늘 같았습니다. 집에서 뭘 한다고 힘들어? 내가 돈 벌어오잖아.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고 또 다물고 10년을 다물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당근을 볶고 김밥 4줄을 말았어요. 호일에 싸서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3시 55분 준혁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김밥을 건넸습니다. 준혁은 김밥을 받아들더니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다녀올게라는 인사도 없었죠.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오말자였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내일 시숙모 환갑이지? 잡채하고 전 부쳐서 가져와. 모전이랑 동태전 2가지 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간은 좀 세게 해. 지난번에 싱거웠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쥔 채 베란다 난간을 내려다봤어요. 한숨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10년간 들어온 말이 저절로 떠올랐으니까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채소 코너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어요. 동네 아는 언니 최유라였습니다. 유라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서영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다. 아, 언니. 요즘 좀 잠을 못 자서요. 유라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만 나와. 커피 한잔 하자. 마트 앞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유라 언니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저는 아메리카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속에 있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나 요즘 좀 지쳐. 준혁이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어요. 유라 언니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다 해주니까 그 집에서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시댁일 집안일 다 너 혼자 하잖아. 준혁이는 뭐래?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내일 환갑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일요일 새벽 저는 잡채를 볶고 모전과 동태전을 부쳐 그릇에 담았습니다. 준혁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준혁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했어요. 나 어제 낚시 다녀와서 몸이 안 좋아. 너 혼자 가. 시숙모 환갑 자리에서 시어머니 오말자는 아들 빈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드시더니 제 쪽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서영아, 이 잡채간이 왜 이래? 싱겁잖아. 친척들이 다 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빈 그릇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피곤하셔서 주무시나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동생 재민이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119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들고 있던 빈 그릇 보따리가 현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빨리 가드릴게요 하고 속도를 올렸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택시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요금을 내는 손이 떨려서 지폐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자동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복도 끝에 재민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누나 왔어? 재민이 저를 보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가슴을 잡고 쓰러졌대.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 불러줬어. 저는 재민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지금 엄마 어디 있어? 나 엄마 봐야 돼. 안에서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설명해 주신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안쪽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저와 재민을 번갈아 봤어요. 장복순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쓰러지신 겁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지금 당장 막힌 혈관을 뚫어드려야 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막힌 부분을 넓혀주는 시술인데 시간이 없어요. 보호자 동의서를 바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클립보드에 끼운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 나갔습니다.
이름 석자를 쓰는데 3번을 고쳐 썼어요. 재민이 옆에서 제 손등을 감싸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천천히. 겨우 사인을 마치고 동의서를 건넸어요. 의사가 동의서를 받아들고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등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시술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재민이 자판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지만 저는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물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종이컵 위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울리고 2번 울리고 3번 울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 겨우 연결이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술잔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 지금 좀 바쁜데.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저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울음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걸 꾹 눌러 삼겼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대. 지금 시술 들어갔어. 제발 좀 와줘. 나 혼자서는. 뭐? 잠깐만. 수화기 너머에서 야, 잠깐. 전화 왔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귀찮다는 기색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으면 됐잖아. 혼자 있기가 무서워.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엄만데 내가 왜 가. 재민이 있잖아. 귀찮게 좀 하지 마. 나 지금 사람들이랑 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만데 내가 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아주 천천히 다시 재생됐어요. 귀찮게 하지 마.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때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만든 건 저였고 제사 때마다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절어서 머리카락까지 기름 냄새가 밴 것도 저였고 시숙모 환갑에 잡채를 볶아버스를 타고 날아간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밤에 돌아온 말은 귀찮게 하지 마 였어요. 누나. 재민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매형한테 전화한 거야? 오고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이 있어서 못 온대. 재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민도 알고 있었죠. 매형이 어떤 사람인지.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저와 재민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어 쳐다봤고 시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가 다른 환자 구호자인 걸 확인하고 다시 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 시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나왔습니다. 시술 잘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을 넓혀놨고요. 지금부터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재민이 제 어깨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엄마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면 늘 제 앞에 반찬을 잔뜩 놓으며 많이 먹어 하던 엄마.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며 우리 서영이 괜찮아 하고 물으면 저는 매번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민이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왔어요.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아까 수납처에서 물어봤는데. 응. 보험 적용되고도 본인 부담금이 350만 원쯤 나올 수 있대. 시술에 쓴 특수 재료가 보험이 안 되는 거라서 350만 원. 저는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쥐며 머릿속으로 통장 잔고를 떠올렸어요.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은 7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준혁은 월급을 넣어주고 저는 그 안에서 식비, 공과금, 아이들 학용품까지 쪼개 썼는데 달말이면 늘 바닥이 보이는 통장이었죠. 나는 월급에서 150만 원 넣을게. 누나는. 재민이 말끝을 흐렸어요. 재민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에 혼자 살면서 150만 원을 빼면 재민도 한 달을 버티기 빠듯할 거예요. 나도 좀 알아볼게. 그 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 좀 보태줄 수 있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넘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어요.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납처 창구 앞에 섰어요. 중간 납부금 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넣어준 150만 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50만 원이었죠.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화면 한 구석에 비상금 적금 통장이 보였습니다. 230만 원. 결혼 전부터 1,000원, 10,000원씩 모으고 결혼 후에는 친정엄마가 만날 때마다 제 손에 꼭 쥐어주던 용돈을 몰래 넣어뒀던 통장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준혁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만든 돈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쓰려고, 정말 마지막에 쓰려고 만든 제 유일한 안전망이었죠.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23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수납처 창구에 200만 원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수납처 직원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 구석 소화기 옆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이 한 장의 영수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살아야 하니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됐죠. 저와 재민이 교대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재민은 낮에 회사를 가야 했으니까 저녁 9시에 와서 새벽 6시까지 지키고 저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엄마 곁에 있었어요. 사실상 간병의 대부분은 제 몫이었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 누우면 등이 딱딱한 철판에 닿는 것 같았고 한두 시간 자다가 엄마의 기침 소리에 벌떡 일어나기를 밤새 반복했어요. 간병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쓰러진 뒤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집에 밥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올 거야?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3일 동안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밥이 없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선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간병 5일째 엄마가 눈을 떴어요. 제 손을 더듬더듬 찾아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 나야. 괜찮아, 엄마.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미안하다, 서영아. 엄마가 짐이 돼서.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런 말하면 안 돼.
저는 웃어 보이려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옆 보호자 의자가 텅 비어 있는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장인어른 아프신데 걱정되네요. 한마디 하며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엄마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엄마가 잠든 뒤에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고 병원 주차장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면서도 제사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새벽에 김밥을 말아 현관에 놓으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집에서 뭘 한다고 힘들어 라는 말이 돌아왔고 제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돌아온 말은 귀찮게 하지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이마를 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무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기만 하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잠깐 집에 들러 옷을 챙기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싱크대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대여섯 개 쌓여 있었고 배달 음식 그릇이 기름때를 머금은 채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에서는 쉰내가 올라왔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맥주캔이 뒹굴고 있었어요. 준혁은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총소리와 폭발음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주 가까이 저 혼자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엄마 곁을 지키는 동안 이 사람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준혁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왔어? 배고픈데 밥 좀 해줘. 저는 준혁 앞에 서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상태가 아직 많이 안 좋아. 한 번만이라도 병원에 가서 얼굴 좀 비춰줘. 준혁이 게임 화면을 터치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서 뭘 해? 괜히 가면 돈 쓰라고 할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산더미였지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1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속옷, 잠옷, 갈아입을 바지 한 벌. 그게 전부였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준혁이 소파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언제 와? 집이 이 꼴이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소정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소정 씨의 시선이 제 부은 눈과 푹 꺼진 볼, 구겨진 옷차림 위를 훑었습니다. 서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아, 네.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소정 씨의 표정이 점점 걱정스럽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 궁금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친정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간병 중이에요. 어머 세상에.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소정 씨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 변화가 거울 같았습니다. 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저 대신 소정 씨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몰랐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 저도 제 얼굴에 놀랐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니 복도 끝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재민이 휴대폰을 붙들고 서성거리며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매영, 엄마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워요? 한 통이요. 저는 복도 입구에서 발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재민의 등이 분노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켰냐고요? 아니요. 누나는 매영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매영이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거. 전화 너머에서 준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재민의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지는 걸 보면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남한테까지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매영, 나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이 전화를 끊고 벽을 한번 탁 쳤습니다. 주먹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재민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민아, 누나, 나 참을 수가 없어서. 알아. 고마워. 재민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윤서영 보호자분, 담당 선생님이 면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의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혈관 사진이었는데 한 군데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 시술한 곳 말고 다른 혈관 한 곳이 또 좁아져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차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술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이 안 되는 약을 써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 비용이 2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200만 원. 비상금 적금 230만 원을 해지한 뒤 남은 돈은 47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면담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숫자가 화면에서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재민에게 차마 더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이미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엄마 병원비에 보탠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혼자 휴대폰으로 소액 대출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긴급 생활자금, 저신용 소액 대출, 주부 대출. 검색어를 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집 서랍에 꽂혀 있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지난달 우편물을 정리하다 본 건데 준혁이 낚시 장비를 새로 맞춘다며 카드로 38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었어요. 낚시대, 릴, 방수복, 쿨러까지 한꺼번에 380만 원. 그 돈이면 엄마 추가 시술비를 내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10년을 모은 230만 원을 하루아침에 꺼내 쓰는 동안 이 사람은 낚시 장비에 380만 원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엄마가 잠든 병실에서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줄에서 떨어지는 약이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간병 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칠순 사전 모임이야.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그만 좀 나와.
네가 없으니까 집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식당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엄마가 아직 퇴원도 못했어. 음식 준비는 못해.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1초, 2초, 3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아직 병원에 있으니까 지금은 못 간다고. 야, 어머니 칠순이야, 칠순. 평생 한 번인데 그걸 내 맘대로 안 한다고?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엄마가 먼저야. 전화를 끊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요구를 거절한 순간이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아까보다 숨 쉬는 게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실에서 엄마의 아침약을 챙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 오말자. 네, 어머니. 서영아, 준혁이한테 들었다. 목소리가 서늘했어요. 평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운 편이었지만 이날은 낮게 깔린 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칠순 모임 준비를 안 하겠다고? 시험이 칠순보다 친정이 먼저야?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구석에 섰어요. 엄마에게 이런 전화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심장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까지 갔다 나오셨고 아직 퇴원도 못하신 상태예요. 제가 지금 매일 간병을 하고 있어서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어디 없어.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칠순이 매년 오는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복도 벽에 기댄 등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 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마디 외에 다른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니 엄마가 링거줄을 매단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아, 누구 전화야? 아, 그냥 아는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듯 입을 다물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때 재민이 교대하러 왔어요. 도시락 2개를 들고 병실 문을 열며 들어온 재민은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또 밤새 잠 못 잔 거지? 아니야, 좀 잤어. 저는 재민과 병실 밖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열었어요. 재민이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매형네 집안에서 또 뭐래? 어머니가 칠순 모임 음식 준비하라고 전화 왔었어. 재민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뭐? 사람이 죽고 사는 판에 칠순 음식 타령이야? 재민아,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재민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누나,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집안은 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이제 좀 눈이 떠진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가 1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시숙모 환갑에 잡채를 볶아 나르고 시어머니 핀잔에 고개를 숙이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집에서 뭘 한다고 힘들어
라는 대답을 듣고 그래도 원래 이런 거지 하며 삼켜온 10년. 그게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어요. 재민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나, 이번엔 참지 마. 간병을 하면서도 생활비는 바닥이 나 있었어요. 통장에 47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에 추가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죠. 그 무렵 엄마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 정미선 씨가 제게 말을 건넸어요. 미선 씨는 제가 매일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우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의 혈압을 재러 들어온 미선 씨가 기록을 마치고 제 쪽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병원 앞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오전에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이에요. 혹시 사정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겠어요? 미선 씨가 주머니에서 접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어요. 카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매일 여기서 밤새시는 거 다 알아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나가시면 환기도 되실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고마워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 이상은 말이 안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 앞 카페에서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재민이 출근 전인 오전 시간에 병원에 먼저 들러 엄마 곁을 지키기로 해서 간병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잔을 닦고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 일이었어요. 서툴러서 첫날은 커피를 2잔이나 쏟았고 주문을 잘못 받아 사장님에게 죄송합니다를 3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거예요. 서러워야 할 상황인데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묘하게 단단한 느낌을 줬어요. 4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이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은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칠순 사전 모임 당일이 왔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고 준혁은 혼자 음식 준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네, 어머니. 네가 이럴 거면 며느리는 왜 된 거야? 준혁이가 혼자서 음식을 하겠어? 잡채는 불어터지고 저는 다 태웠어. 저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엄마가 먼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놀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시어미한테.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카페 알바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병원 로비 벤치에 미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미선 씨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서영 씨, 잠깐 앉으세요. 나란히 앉았어요. 미선 씨가 캔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저는 캔커피를 든 채 미선 씨를 바라봤어요. 미선 씨가 캔커피 뚜껑을 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돈만 넣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떠넘기고 제가 아파도 자기 일이 먼저고 제 가족이 아파도 남의 일 취급하고 3년을 참다가 이혼했어요. 미선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닿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부족해서
제가 더 잘해야 해서 라고 생각해왔던 마음에 작은 빚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선 씨.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2차 시술이 무사히 끝났어요. 의사가 이번에도 잘 됐다며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된다고 했을 때 저와 재미는 면담실에서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회복세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병상에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내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당연하지, 엄마. 밥 잘 먹고 있어. 저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 병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떠올리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 무렵 집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어요. 우편함에 꽂혀 있던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는데 손이 멈췄어요. 낚시 장비 매장 180만 원, 횟집 47만 원, 골프 연습장 28만 원, 술집 65만 원.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3건. 지난 2달간 준혁이 쓴 금액이 총 620만 원이 넘었습니다. 620만 원. 저는 명세서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10년 모은 230만 원을 꺼내 엄마 병원비를 내고 4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며 새벽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푼돈을 모으는 동안 이 사람은 62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한 푼 안 내면서요. 저는 명세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이 결혼에 미련을 두는 것 자체가 저를 모독하는 거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영아. 응, 엄마.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엄마. 엄마가 제 손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서 내 속에 있는 게 다 보였어. 준혁이가 전화 한 통 안 한 거 엄마 다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기고 있었는데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제 얼굴만 보면 다 읽는 사람이 엄마였으니까요. 엄마,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처음으로 꺼낸 속내였어요.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쓸었습니다. 병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서영아. 응.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엄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젖은 손등을 닦지도 않고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거리요.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웠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생겼습니다. 엄마를 퇴원시킨 날 재민의 원룸으로 엄마를 모셨어요. 재민이 자기 침대를 엄마에게 내주고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겠다고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엄마는 재민의 침대에 누우며 아이고, 우리 아들 하고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냉장고에 죽과 반찬을 넣어두고 약 먹는 시간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엄마, 나 이틀만 집에 다녀올게. 옷도 챙겨야 하고. 그래, 가봐. 엄마는 재민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웃어 보였지만 제 눈을 자꾸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딸이 돌아갈 그 집이 걱정되는 거겠죠. 이틀 만에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현관 옆에 3개나 쌓여 있었고 거실에는 배달 음식 상자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컵라면 국물이 마른 자국이 누렇게 붙어 있었고 파리가 한 마리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서 있는데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왔어? 배고프다. 밥 좀 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2주 넘게 병원에서 간병하다 들어온 아내에게 밥 좀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 처음으로 그 단어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생각했어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할 일로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재민이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엄마를 살펴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유라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서영이야. 서영아, 어머니 괜찮으시고? 응, 퇴원하셨어. 언니, 나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라 언니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유라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어요. 서영아, 무슨 결심한 거지? 언니, 나 이혼하려고. 유라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입원해 있는 동안 준혁이가 뭘 했는지 말 안 해도 알아. 그동안 네가 하는 거 다 보면서 속이 터졌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명세서 얘기, 병원비 얘기, 비상금 적금을 해지한 얘기까지 다 쏟아냈어요. 유라 언니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 유라 언니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서영아,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봐. 명함에는 배지원이라는 이름과 법률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실력 있어. 내 대학 후배인데 이쪽으로는 소문난 사람이야. 저는 명함을 받아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언니. 고맙긴. 이제야 결심한 거 다행이다. 이틀 뒤 평일 오후 재민에게 엄마를 부탁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소 문을 여니 깔끔한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배지원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배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윤서영 씨,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듣고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집안일과 시댁 행사를 도맡아 온 것, 남편의 무관심, 친정엄마가 쓰러졌을 때 전화를 끊어버린 것, 병원비를 혼자 감당한 것, 카드 명세서에 찍힌 620만 원. 말하다 보니 목이 메어서 중간에 물을 3번이나 마셨어요. 배 변호사가 펜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충분합니다. 남편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 아내 쪽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외면한 것, 이 2가지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거기에 유흥비로 큰 돈을 쓴 내역까지 있으니까 재산을 나눌 때 서영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결혼 전에 산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 전에 사셨더라도 결혼 생활 동안 대출금을 갚는데 가정 수입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은 서영 씨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접어가지고 온 카드 명세서 사본을 꺼냈어요. 배 변호사가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내역 잘 보관하세요.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시니까 반찬 좀 준비해놔. 알겠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답답했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이미 이 관계 밖에서 제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저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식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가 식탁에 앉아 반찬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2주 동안 네가 없으니까 이 집이 쓰레기장이 됐더라. 준혁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이렇게 비우면 안 되는 거 알겠지? 네가 이 집 살림을 맡은 사람인데.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준혁은 소파에 누워 또 게임을 시작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작은 벨벳 주머니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어보니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죠. 서영아, 시집 가면 고생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끼고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해. 엄마가 손수 끼워준 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금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의 그 말이 반지 위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했어요. 그 주말 저는 준혁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거실 식탁에 앉아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 불빛만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보험회사 경력을 떠올리며 한 줄씩 채워나갔어요. 10년의 공백이 길게 느껴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험 영업직 채용 공고 3군데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경력이 10년이나 끊겼으니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일단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매형한테서 전화 왔었어. 뭐래? 누나가 요즘 이상하대. 말이 없고 외출이 잦다고. 뭔 꿍꿍이가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준혁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재민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준혁이 눈치를 채기 전에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어요. 야, 어머니가 쓰러졌어.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셨는데 지금 응급실이야. 당장 와.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멈췄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접다 만 수건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응급실이라고. 몇 초가 흘렀어요. 준혁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야, 듣고 있어? 빨리 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가? 전화 너머로 준혁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1초, 2초.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왜 가냐고. 야, 너 지금 미쳤어?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게 할 소리야?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몸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건을 무릎 위에서 들어 반듯하게 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네 엄만데 내가 왜 가냐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화 끄는 사람이 누군데.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응급실 특유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기계음. 나 안 가. 당신이 해.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귀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것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짓눌려 있던 것이 빠져나간 자리에 찬 공기가 들어차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너 지금 장난해?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둔다. 10초 뒤에 또 왔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데? 30초 뒤에 또 왔습니다. 좋아, 이혼이다. 각오해.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한 건씩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차분하게 빠뜨리지 않고 시간이 찍힌 화면 그대로요. 캡처한 이미지를 배지원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덧붙였어요. 변호사님, 남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보관해 주세요. 1분도 안 돼서 배 변호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추가로 오는 것도 전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의 문자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더 이상 읽지 않고 화면만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대표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응급실로 오신 오말자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보호자분이 접수를 마치셨고 환자분은 지금 검사 중이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서운한 짓을 한 분이어도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달려가고, 또 제가 간병하고, 또 제가 음식을 만들고, 또 제가 모든 걸 떠안으면 이 10년은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그날 밤 재민에게 전화했어요. 재민아, 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시어머니가 오늘 응급실에 실려갔어. 뭐? 시어머니가? 응. 근데 나 안 갔어. 수화기 너머에서 재민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3초쯤 지나서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잘했어.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그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누나가 매번 달려가니까 매형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재민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소파 쿠션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상태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누나 마음이 그렇잖아. 응, 아까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어. 검사 중이래. 그 정도면 됐어, 누나. 누나는 할 만큼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고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전날과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던 톤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영아,
준혁이 제 이름을 부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야 아니면 아무 호칭 없이 말을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위에 구멍이 났대. 수술해야 한대. 나 혼자서는 모르겠어. 제발 와줘. 제발. 그 단어를 준혁의 입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해. 나는 안 가. 서영아.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보호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혼자서 수술 동의서를 썼어요. 회사에 연차를 냈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못 드시니까 죽을 사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시어머니 입천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재민이를 통해 들었어요. 준혁이 죽 온도도 확인하지 않고 떠먹여드린 거였죠. 간병 3일째 준혁은 친한 친구 김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현수야, 나 좀 도와줘.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현수의 대답은 이랬다고 해요. 야, 미안한데 나 바빠. 그건 가족이 해야지. 가족이 해야지. 그 말이 준혁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네 엄만데 내가 왜. 준혁이 저에게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무게였을 테니까요. 간병 5일째 시어머니 오말자가 병상에서 준혁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서영이는 왜 안 오냐? 준혁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같은 병실 옆 침대 보호자가 입을 열었대요. 아드님, 저도 며칠째 보고 있는데 보호자가 아드님 혼자시더라고요. 며느리분이 안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준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고 해요. 준혁아, 서영이 엄마 아플 때 네가 뭘 했길래 그 애가 안 오는 거냐?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실망으로 일그러졌다는 얘기를 재민이 전해줬어요. 그 무렵 저는 지원했던 보험회사 중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법률사무소에 갈 때 쓰던 가방을 들고 면접장에 앉았어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경력 공백이 10년이시네요. 다시 일하시려는 계기가 뭔가요? 저는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정사정으로 경력이 끊겼는데 다시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펜을 멈추고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장을 나와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데 배지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 씨, 남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협의 이혼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조건이 일방적이에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끝이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틀 뒤 법률사무소에서 배지원 변호사를 만났어요. 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남편 쪽 조건을 정리해 봤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아파트는 결혼 전에 자기 이름으로 산 거니까 나눌 수 없다. 위자료도 없다. 이게 남편 쪽 입장이에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10년 동안 살림하고 시댁 뒷바라지하고 제사 음식 만들고 그 대가가 영원이라는 거죠? 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가 결혼 전에 산 거라고 해도 결혼 생활 동안 대출금을 갚는데 가정 살림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은 서영 씨 몫이에요. 서영 씨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남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정 신청을 먼저 넣겠습니다. 법원에서 양쪽을 불러 합의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재판으로 넘기고요. 배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펜을 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서영 씨, 그동안 모아둔 자료 있으시죠?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협박 문자 캡처본, 카드 명세서 사본, 엄마 입원 당시 준혁에게 보낸 문자와 읽고도 답하지 않은 기록, 병원 수납 영수증까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재민이도 매형과 통화한 걸 녹음해뒀어요. 이것도 쓸 수 있을까요? 배 변호사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서영 씨에게 아주 유리해요. 재민이 녹음 파일을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누나,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배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약 2달 뒤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카페 알바 때 받은 첫 월급으로 산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2달 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볼에 살이 조금 붙었고 다크서클도 옅어졌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몸을 움직이고 제 힘으로 돈을 벌고 밤에는 엄마와 재민이랑 밥을 먹은 덕분이었죠. 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준혁은 수염을 깎지 않아 턱이 거뭇거뭇했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고생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간병하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남편이 책임져 왔습니다. 아내 쪽은 경제적 기여가 없었으므로 재산 분할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배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남편 쪽 카드 내역입니다. 2달간 유흥비로 620만 원 이상을 썼고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응급 상황이었을 때 병원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0년간 가사와 시댁 뒷바라지를 도맡아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배 변호사가 카드 명세서, 사본과 병원 수납 영수증을 차례로 올렸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테이블 밑에서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정이 잠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영아. 저는 종이컵을 든 채 준혁을 바라봤어요. 진짜 이럴 거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다시 해보자.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잘못한 걸 아는 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다시 기회를 달라는 이유는 안 돼. 준혁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준혁을 두고 저는 돌아서서 조정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양쪽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안 됐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배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영 씨, 재판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오말자였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서영아,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겠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에 높고 날카로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준혁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평소에 꼿꼿하던 등이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앉아.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 둘 사이를 채웠어요. 서영아. 네, 어머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알았다. 시어머니가 커피잔에서 손을 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준혁이가 간병하는 꼴을 보니까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눈에 보이더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죽을 끓여왔는데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확인을 안 해. 내 입천장이 다 벗겨졌어. 빨래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수건에서 쉰내가 나. 밤에 코를 골면서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짜증을 내. 시어머니의 입가가 씁쓸하게 내려갔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그 말에 저는 예상하지 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잡채간이 싱겁다. 해야 할 건 해야지. 며느리는 왜 됐냐. 그런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냅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네가 떠나는 걸 말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준혁이는 당해봐야 아는 놈이고 내가 재판에서 내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방해도 안 하마. 저는 그 말이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걸 알았어요. 완전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들 편만 들던 사람이 한 발 물러선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걸었어요.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메일 알림이 떠 있었어요. 지원했던 보험회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윤서영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최종 합격. 입술이 떨리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카페 앞 가로수 그늘 아래 서서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지 2주 뒤 이혼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 새로 산 검은색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반년 전과 달랐어요. 볼에 살이 돌아왔고 눈빛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매일 아침 4시간씩 일하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커피를 내린 시간이 제 얼굴을 바꿔놓았어요. 법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준혁이 저를 보더니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저는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염이 덜 깎여서 턱이 거뭇거뭇했고 눈 밑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새벽에 낚시 간다며 문을 나서던 뒷모습,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던 옆모습, 네 엄만데 내가 왜 하고 전화를 끊던 그 목소리. 전부 이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저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옆을 지나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법정에 앉으니 맞은편에 준혁과 준혁 쪽 변호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양쪽 진술을 듣겠다고 했어요. 배지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결혼 10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응급 상황이었을 때 전화를 끊으며 외면했습니다. 배 변호사가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재판장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당시 남편이 보낸 문자 캡처본입니다.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이다, 각오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문자 캡처본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2달간 유흥비로 620만 원 이상을 쓰면서도 장모님 병원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0년간 모은 비상금 230만 원을 전부 해지해서 병원비를 냈고 병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배 변호사가 수납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 사본을 차례로 올렸어요. 재판장이 준혁 쪽을 바라봤는데 그 시선에서 방향이 읽혔습니다. 준혁 쪽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바로 일어서며 받았습니다. 원고는 10년간 회복의 기회를 줬습니다. 매번 참고 매번 맞추고 매번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은 피고 자신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양복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항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준혁에게 있다고 인정됐어요. 결혼 생활 동안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한 부분이 제 몫으로 인정됐고 위자료도 따로 정해졌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법정이라는 자리에서 재판장의 입을 통해 당신의 잘못이 맞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10년간 저 혼자만 느끼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계단 아래에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달려온 거였어요. 재민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저는 재민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벅참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재민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재민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재민도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보험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팀장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 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영, 고객지원팀. 이름 석자를 한 글자씩 읽었어요. 이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강준혁의 아내, 오말자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저였어요. 시댁에서는 서영아 밥 차려, 서영아 전 부쳐, 서영아 잡채해. 제 이름은 늘 누군가의 일을 시키는 말 앞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명함 위의 윤서영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이 오롯이 제 것이었어요. 한 달 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재민의 원룸 근처에 작은 투룸 전세를 구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제 이름을 또 한 번 또렷하게 썼습니다. 윤서영.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삿짐은 정말 별것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이 든 캐리어 하나, 책 한 박스, 그리고
엄마가 해준 금반지가 든 작은 벨벳 주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텅 빈 방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는 빈 방이었는데 이상했어요. 그 텅 빈 방이 지난 10년간의 어떤 공간보다 넓고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엄마와 재민이 집들이를 와줬어요. 재민이 떡볶이와 치킨을 사들고 왔고, 엄마는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오셨어요. 수술 뒤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엄마가 좁은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 된장찌개는 내가 끓일게. 엄마가 무리하면 안 돼. 야, 딸한테 된장찌개 한 냄비도 못 끓여주면 그게 엄마냐? 가서 앉아 있어. 엄마가 국자를 휘두르며 부엌에서 저를 내쫓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재민이랑 나란히 치킨을 뜯었습니다. 누나, 집 괜찮은데? 해 잘 들어오고. 그치? 아침에 창문 열면 바람이 진짜 잘 들어. 커튼은 내가 달아줄게. 이번 주말에 같이 고르러 가자. 엄마가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나와 바닥에 놓았어요.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떡볶이, 치킨, 된장찌개. 세 사람이 좁은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된장찌개 맛있다. 당연하지. 엄마가 끓였는데. 엄마가 제 밥그릇에 찌개를 퍼주며 웃었어요. 재민이 치킨 다리를 하나 들어 엄마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야, 너도 먹어. 살이 빠졌잖아. 세 식구가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풍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식탁이었어요. 비싼 음식도 아니고 근사한 식탁도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재민이 엄마를 부축하며 현관에 섰습니다. 누나, 나 엄마 모시고 갈게. 내일 출근 첫 주라 힘들 텐데 일찍 자. 응, 조심히 가. 엄마가 현관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서영아. 응, 엄마. 잘 될 거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재민이 엄마 팔짱을 끼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서늘하지만 싫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문득 준혁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네 엄만데 내가 왜? 아주 먼 곳의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가슴을 찌르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아픔이 저를 짓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나를 잃어가는 것, 그게 엄마한테 가장 큰 불효였어.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출근할 옷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옷걸이를 방문 손잡이에 걸어두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저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윤서영의 하루가 시작돼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윤서영의 하루가요. 저는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작은 네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영 씨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낚시 장비에 380만 원 긁는 남편한테 병원비 보태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일십당하는 거, 이게 부부 사이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시어머니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시어머니도 직접 당해봐야 했던 거예요.
아들이 죽을 끓여왔는데 뜨거운지도 모르고 떠먹여서 입천장이 벗겨지고 빨래에서 쉰내가 나고 그걸 겪고 나서야 며느리가 10년간 뭘 했는지 보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주인공에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